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원식입니다. 사흘 전이죠. 한국이 가장 우울한 나라, 이런 소제목의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미국 작가라고 하더군요. 마크 맨슨이 한국을 방문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맨슨은 약 24분짜리 이 영상에서 한국이 경제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지만 불안감과 우울증 그리고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자살률 1위였죠. 한국의 유교 문화의 나쁜 점과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대화한 결과이다. 과연 이 분석이 맞을까요? 맨슨은 또 한국이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배경에는 6.25 전쟁을 비롯한 역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쟁 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그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가를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정부는 잔인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분석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한국은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체의 경쟁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이처럼 평가하는 걸 보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문득 우리 현실이 외국인이 이런 평가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우리 대부분은 이 뉴스를 크게 다루지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갔습니다. 한국 가구는 총 2177만 4천인데 그 중에 1인 가구가 750만 2천이다. 저는 이 내용을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통계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이는 줄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폭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유경제원장 시절 때 1인 가구가 450만에 이르렀죠. 그때도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1인 가구는 전 가구의 34.5%. 어느 신문은 이를 두고 가난 고독의 삶이라는 표지를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 가구는 가난한 가구가 아주 많고 그리고 고독한 삶인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지난 2000년 1인 가구 비중 15.5%에서 매년 증가를 해서 2019년 30%를 넘고 그리고 지난해 34.5%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2인 가구는 28.8%, 그리고 3인 가구는 19.2%,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 나올 듯한 4인 이상 가구는 17.6%에 불과합니다. 사실 정말 인간미가 흐르는 그런 가정이 바로 이 4인 이상 가족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4인 이상 가족은 전체 가구의 20%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요, 29세 이하가 19.2%로 가장 많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층이 홀로 산다는 것은 대부분 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사이 결혼은 첫 번째가 조건으로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30대 1인 가구도 17.3%, 60대는 16.7%, 그리고 70세 이상이 18.6%입니다. 이 50대, 60대, 70대 이 1인 가구에서 고독사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에 언젠가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는 1인 가구들의 삶은 각종 지표로 보아 결코 풍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3,01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서는 11.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가구 평균 6,762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44.5%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1인 가구의 61.3%는 평균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생활급여도 미달합니다. 한편 1인 가구의 주거면적도 2021년 기준 평균 44.4평방미터로 그래 10평이 약간 넘는 평수입니다. 전체 가구 평균 68.3평방미터의 65%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1인 가구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평균 2,847만 원, 전년도에 비해 4.3%나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전체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6,694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 감소했습니다. 1인 가구의 자산은 얼마일까요? 평균 2억 949만 원입니다. 전체 가구 평균이 5억 2,727만 원인데 비하면 불과 39.7%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는 123만 5천 명. 그러니까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 169만 9천 가구의 무려 72.6%에 달했습니다. 이 통계는 지난 2015년 60.3%에서 매년 증가해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혼자 살고 가난하고 그리고 고독하다. 그렇습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두 무죄를 받았죠.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 양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은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적폐청산처럼 밀어붙인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법농단 사건의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문재인, 그리고 두 번째는 대법원장 김명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권력의 한 축으로 이 전성기를 보냈던 민변이 양승태 무죄는 법원 스스로 사법 독립을 포기해 쓰러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농단 사건의 재발 방지는커녕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범죄 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들이 원하는 재판이 그들이 목적에 맞추어 칼을 휘둘러주는 인민재판은 아니겠죠. 민변은 이번 판결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권리 침해를 야기한 직권 행사가 존재함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농단이 실제했음에도 형식적인 법리 해석과 적용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은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다. 말하자면 이번 1심 재판부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민변은 아이러니하게도 재판 독립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보호가 재판 개입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 판결문은 무려 3,200페이지. 놀랍지 않습니까? 기록이 아니라 판결문이 3,200페이지나 됩니다. 600~700페이지 두꺼운 책 5권 분량입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 중에 10분 휴전까지 해야 했습니다. 선고를 하는데 4시간이 넘게 걸렸으니 말입니다. 재판부는 보직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떠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근무한 사법부 수장의 유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아주 괴로운 일이었겠죠. 기소 후 선고까지 심리기간만 1810일이 걸린 역대급 사건의 1심은 그렇게 해서 부장판사 3명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판결문 쓰는데 진땀을 흘렸을 겁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이 여당이 8.6 운동권을 대상으로 자객공천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동훈표 전면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객공천이다. 원래 이 자객공천 말이 나온 것이 민주당에서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 원외 인사가 도전장을 낸 것을 두고 자객공천이라고 했죠. 실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주류인 86세대를 겨냥한 출마 선언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86이란 1980년대 학번이면서 재학 시절 운동권을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권에 대거 영입된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이 30대 청년이던 바로 영입 당시에는 386으로 불렸죠. 기억하십니까? 당시 최첨단이던 386 컴퓨터. 거기 빗댄 것으로, 그래서 아주 영민한 청년들이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386 세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586이 된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십 년간 그들이 특권을 누렸다. 그래서 특권을 누린 이들을 청산해야 한다며 운동권 심판론을 40총선 구도로 설정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운동권을 겨냥한 이른바 자객공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 것입니다. 한동훈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을 시대 정신으로 말한 바 있다. 그걸 카르텔이라고 불렀죠. 운동권 카르텔. 권력을 자신들이 다 챙겨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이권들을 자신들이 동료들이 다 챙겨먹는다. 일종의 카르텔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의외로 민주당은 경제 민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서 경제를 들고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걸까요? 아니면 선거의 승패는 어차피 민생, 경제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하긴 나라 경제를 파탄시킨 문재인조차 작년 9월 자신의 경제 치적을 자랑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런 오만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내놓은 운동권 심판론에 맞서 경제 민생론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을 향해 전국을 찔러갔습니다. 그는 민주당을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며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라고 공격하면서 민주당의 급소를 이렇게 찔렀습니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영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이 재정 파탄을 기억한다면 이 민주당은 자기 입으로 감히 이 민생 경제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번 총선을 정의했습니다. 총선은 경제 민생을 살리는 실력 있는 혁신 여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낡은 이념에 빠져 운동권 특권과 기득권을 수호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한동훈은 신년 인사회에서 인천 계양을에는 이재명을 잡을 묘수로 원희룡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2인자 정청래를 잡을 요량으로 마포구에서 김경률을 지목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자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은 물론 영입 인사들은 민주당 86 정치인들이 텃밭으로 여기던 곳에 지금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의 지역구인 구로갑에는 YTN 앵커 출신 영입 인사죠. 호준석이 출마를 합니다.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이자 문재인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 출마를 한다고 알려진 서울 중성동갑은 여당의 뉴스타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은 당 회의에서 임종숙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관심 지역은 서울 영등포을입니다. 이곳은 21대 총선에서 롤백한 김민석의 지역구인데 이번엔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한편
이재명 비서실장 천준호의 강북갑에는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출전합니다. 어쨌든 이런 한동훈표 전략공천에는 사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장 한 위원장이 이날 윤희숙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해당 지역의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예비 후보들이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친윤은 영남행, 비윤은 험지행이라는 기사는 여당 안에 공천 갈등 조짐이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영남의 안방으로, 특히 PK의 안방으로, 그리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험지로.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아주 좋지 못할 겁니다. 특히 여당이 수도권 핵심 승부처로 삼은 한강벨트는 텃밭 지역구를 내려놓은 비윤계 현직 의원, 그리고 전직 의원, 장관 출신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벨트는 보통 한강과 맞닿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이 5개 구의 9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반면 여당 텃밭인 영남 지역 등에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인 일명 검수저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은 공천 접수 첫날부터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유는 험지 주장이 현실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썼습니다. 언론이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한 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실시된 공천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용산발 낙하산 공천 우려가 나오면 당내 잡음이 커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 내용을 볼까요? 지난해 10월 지역구 해운대갑을 버리고 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저는 대통령 최측근 주진우가 바로 이 해운대갑에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태경은 해운대 대신 중승동을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하태경은 서울에 올라오겠다 이러면서 종로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또 바꾼 것입니다. 하태경의 말입니다. 당 전략지역인 한강빌딩 중심에서 깃발을 들겠다. 당 전략지역인 한강빌딩 중심에서 깃발을 들겠다. 당에서 수도권이 인물난이다라며 지역구 조정 요청이 있었다. 비례의원 출신 이영 의원, 이분은 중소기업부 장관을 지냈죠. 이 이영도 중승동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삼선 의원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서초갑에서 밀려나서 험진 동대문으로 내쫓겼던 이 의원도 20일 이곳에 출마를 선언해서 졸지에 전현직 의원만 3명인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은 민주당 박성준의 지역구죠. 지난해 11월 강남갑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가 이날 구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구로울은 친문계죠. 이 운동권 출신인 윤건영의 지역구로 2004년 17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내리 승리를 한 곳입니다. 태영호는 서울에서의 서진 정책에 한몸 던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윤은 양재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대표적으로 주진우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이 꼽힙니다. 그 주진우는 부산 해운대갑을 선택했습니다. 직전까지 하태경의 지역구였죠. 검사 출신인 주진우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한 뒤에 인수위원회, 그리고 그 뒤로 대통령실을 모두 거친 윤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해운대갑은 하태경의 불출마로 우선 추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략공천 지역이 된 겁니다. 자,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분당을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의 지역구죠. 근데 분당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당의 아주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천당보다 더 좋다고 얘기를 하죠. 한편
임종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 영양봉화울진 TK의 한가운데입니다. 여기에 출전합니다. 강승규 전 사회수석 비서관은 충남 홍성예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을 등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측근인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공천 신청을 하면 그 공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심사 결과는 정말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궁금해집니다. 어떻든 당내 가장 큰 불협화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충돌은 연일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6일 전이죠. 이 서천 특화시장에서 만나 함께 열차를 타고 귀행을 하는 등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그러니까 29일 한동훈을 불러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현장에서 만난 이후에 6일 만입니다. 한동훈이 지난 26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후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떻든 두 사람은 설 전에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취임 후 새롭게 구성된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오찬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공천과 김건희 리스크 문제로 충돌을 한 바 있으니 과연 양쪽의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권 관계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번 오찬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정이 국정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 말로 하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보일 때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다른 문제 몇 개만 짚고 짧게 몇 개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팩트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매출 오르게 힘을 쓰겠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배추 오르게 힘 좀 쓰겠다. 이렇게 바꾼 방송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인을 돕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물가 인상을 약속했다는 가짜 뉴스로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진상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했는데 채소가게 상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 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JTBC는 유튜브로 보여주면서 이런 자막을 달았습니다.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이 자막 부분 직전에 채소가게 방문 장면과 함께 이런 상황 설명 자막을 미리 넣었습니다.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배추 물가 걱정을 하는 서민 입장이 아니더라도 두 자막을 연달아 보다 보면 누구라도 매출을 배추로 듣기 십상이라고 네티즌들은 지적했습니다. 이 영상은 좌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몇몇 유명한 좌파 매체들 있죠. 크게 이 영상이 아주 많이 퍼진 겁니다. 전부 다 배추 올린다로 딱 알아듣도록 자막을 달면서 말입니다. 결국 JTBC 측은 28일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컷 사람을 때려놓고 빨간 약 조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또 다른 뉴스입니다. 언급하기 싫지만 이준석이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난 24일 합당을 선언한 개혁신당과 양양자 한국희망이
29일 당대당 통합을 발표하고 통합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대표는 개혁신당 출신 이준석, 원내대표는 한국희망 양행자입니다. 이 당은 지금 현역 의원으로 당당하게 양양자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날 합당 합의문 발표와 함께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 공약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일구의 여성 대원들이 있었죠. 앞으로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들은 일구 대원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공약을 개발한 겁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는 군에 갔다 오지 않았죠. 명품백 논란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총선 내관이 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한국갤럽이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포함된 이른바 상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과 55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무려 65%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두 달 뒤 총선에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총선 승패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56%,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과에 반대하는 여론은 37%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스윙보트로 주목받고 있는 층이 바로 중도층이죠. 그리고 중도층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중도층의 비토의 여론이 지금 두드러졌습니다. 본인이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5%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보인 것입니다. 상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중도층에서 68%로 재의결 반대 26%를 압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이날까지 41년께 외부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